안녕하세요. 마침 비가 오길래 제가 비 오는 날 파혼을 했던지라 그날의 일이 생각나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원래 감성적인 편은 딱히 아닌데 비만 오면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주말이라 출근도 안 하고 집에만 누워있기 심심해서 컴퓨터를 켜봤어요. 제 사연은 슬픈 얘기도 아니고 무거운 얘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별일 아닌 가벼운 황당함 정도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당황스러움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된 거지 뭡니까? 아마 예비 신랑을 향한 제 감정이 딱 그 정도였어서 무겁지 않은 이유로 파혼을 해버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젠 입에 오르내기조차 쉬워진 저만의 수치심을 여기서 털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집안 어른들이 연결해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예비 시아버지랑 저희 아빠가 사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직장까지 같은 계열이다 보니 서로 동창회 나갔다가 대화도 많이 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원래 부모들이 어디 가서 자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비 시아버지랑 예비 신랑도 둘이서 자식 자랑을 막 하다가 각자 자기 자식들이 결혼 정년기인 걸 알게 되어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원래 소개팅 같은 거 부담스럽고 싫어해서 아빠 제안에 단번에 거절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친구랑 약속했다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자리에만 나가달라 사정을 해서 결국 아무런 감정 없이 진짜 시간만 채우려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예비 신랑 입담이 너무 좋은 겁니다.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그런가 당시 그 자리가 무척 즐거웠어요. 그건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였는지 제게 먼저 애프터 신청해줬습니다. 그렇게 만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겨우 일주일이 걸렸고 8개월 만에 결혼 약속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성급하게 한 건 둘 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35살, 36살이면 굳이 어린이들처럼 길게 만나지 않아도 어른으로서 결혼 상대를 잘 판단했을 거라 믿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저희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서로 증명이라도 하듯 아주 즐겁게 약혼 사이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의 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 신랑과 만나면서 저는 그 운명적인 멘트를 믿었고 예비 신랑이 바로 평생의 짝이라고 느꼈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결혼은 올해를 보내고 내년 말로 하자고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결혼식장 예약이 그렇게 많은 건지 여러 식장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11월이 그나마 빠른 날짜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 저희는 양가 집안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우선 식장부터 잡았어요. 어차피 저희 둘을 이어준 양가 집안에서는 이미 경사가 나 있었거든요. 아빠도 저더러 다 아빠 덕이니까 정장 한턱 쏘라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예비 신랑을 만날 수 있었던 행운은 아빠 덕이 맞기 때문에 진짜 정장 한 벌 해줄 생각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말이죠. 그만큼 저와 예비 신랑은 어딜 가든 축복받지 않는 곳이 없었고 이미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점점 사라졌고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과거까지 깊게 아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예비 신랑에게서 들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죽다 살아나는 경험이 결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비 신랑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만큼 힘든 과거가 숨겨져 있었던 건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정도로 생소한 사연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흔쾌히 제 물음에 전부 답을 해줬어요. 예비 신랑이 저를 만날 때는 과거의 성격을 탈피했기 때문에 입담도 좋아졌고 사회성도 길러진 거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사회 초년생일 때 첫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심한 성격이어서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조차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선배 직원들의 괴롭힘이 심했던 회사였어서 일을 다니는 것이 마치 지옥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다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시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괴로운 삶이 반복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역시나 예비 신랑이 그때 그랬던 것 같다고 했어요. 진짜 울화에 못 이겨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회사 옥상을 올라갔었대요. 그땐 정말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용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난간까지 가서 아래를 내려다봐도 무섭다는 감흥이 없었다네요. 그날 울면서 난간으로 다리를 올렸다는데 예비 신랑 말로는 과거의 자신은 그날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했어요. 죽을 각오로 뛰어들려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웬 여자 동료가 예비 신랑을 확 끌어당겨서 구해준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예비 신랑에게 첫 동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은인이자 유일한 사내 친구였다고 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은 그 은인에게 울면서 힘들었던 고민을 다 털어놓았고 놀랍게도 우울증을 극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은 그날 자신이 인생을 쉽게 저버리려고 했던 걸 뒤늦게나마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후회를 했어요. 그리곤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 은인에게 목숨을 빚진 느낌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예비 신랑을 구해준 그 은인이 대단하고 멋있다고 했어요. 물론 저라도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말렸겠죠. 누가 했든 사람 목숨을 구한 건 일단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었을 땐 아무리 들어도 그 여자 참 존경스럽다 생각했어요. 이후 세 번째 들었을 땐 각박한 세상에 그런 귀한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 있나, 그런 은인을 만나는 것도 참 행운이다라고 생각하며 예비 신랑을 부러워했죠. 그런데요, 이미 수십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 계속 들으면 솔직히 점점 무감해지지 않나요? 아무리 감동적인 경험이었다고 해도 한 번 얘기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알아서 떠올리고 감격할 텐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시도 때도 없이 그 은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묻기 전에는 함부로 말할 사연이 아닌 것처럼 은인 사연을 꽁꽁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더니 제가 한 번 언급하니까 그때부턴 가족보다 더 자주 언급하더라고요. 심지어 본지 오래된 사이도 아니었고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결혼 약속까지 하며 길게 만나오면서 한 번도 예비 신랑한테 여자 만난다는 말은 딱히 들은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내 신랑 될 사람이 자꾸 딴 여자 얘기하면서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어느 예비 신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니 말이죠. 근데 이런 질투는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참았어요. 그 여자가 예비 신랑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잖아요. 사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은인이라서 친구처럼 소중하다는 건데 이걸 이해 못 해주면 제가 째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차마 기색을 못 드러냈어요. 예비 신랑이랑 저는 정말 찰떡궁합 관계인데 알지도 못하는 여자 때문에 그 사이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예비 신랑은 점점 제가 편한가 봐요. 저랑 있다가도 그 은인 전화가 오면 바로 자리를 떠서는 그 여자와 하하호호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제 말까지 끊고 간다니까요. 도통 이해해 주려고 해도 질투를 넘어 서운하기까지 하는데 이걸 이렇게 참는 게 맞을까? 그때부터 남모를 고민을 무척 했어요. 예비 신랑한테 적당히 하라고 눈치도 준 적 있었습니다. 은인인 건 알겠는데 뭐 그런 사소한 얘기까지 나눌 정도로 친해? 자기 통 그 사람이랑만 전화하는 것 같다? 그렇게 자주 만나면 없던 마음도 생기겠어. 그래 보여? 우리가 좀 친하긴 해. 나는 무슨 고민 생길 때마다 수영이 찾잖아. 수영이가 고민 상담을 진짜 잘해주거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친구가 다 생겼나 몰라? 다른 친구는 다 잃어도 수영이랑은 평생 인연 이어갈 거야.
저렇게 좋은 친구라고 떵떵거리는데 제게 아무리 눈치를 줘봤자 자랑만 더하지 저만 피마르는 기분이라 그마저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1주년을 잊어버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물론 기념일을 안 챙기는 사람들 있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100일 기념에 우리 부모님 생신까지 다 기록해서 챙기는 양반이 1주년을 모른다는 게 이해 가시나요? 기념일을 잊어버릴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변한 것 같은 예비 신랑한테 서운함을 느낀 거예요. 저는 1주년이라서 전날부터 들떠 있었고 미리 사놨던 예비 신랑 선물을 다시 점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한테 연락이 안 오길래 혹시 또 무슨 이벤트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러나 싶어서 저도 연락을 안 하고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인 1주년에도 점심시간이 넘어가는데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진이 빠진 제가 결국 먼저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주 기막힌 사실을 알았지 뭡니까. 아, 오빠 여자친구분이시구나. 오빠 저랑 점심 먹고 있어요. 방금 화장실 갔는데 나오면 전화하라고 할게요. 저는 오빠랑 아무 사이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오빠를 한번 살려준 적 있는 은인이라고 할까나. 별 사이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빠 다그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은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 예비 신랑이 말했던 그 은인 같았어요. 우리 1주년에 예비 신랑이 은인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더 열이 났던 건 뭔 줄 아시나요? 제가 둘을 두고 어떤 사이라고 오해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뭐라고 제 신랑한테 마치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우리 오빠 혼내지 마세요. 이러는 게 어이없다는 겁니다. 꼭 둘이 무슨 사이 같잖아요. 저 두고 딴 여자랑 바람 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제가 예비 신랑의 연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 예비 신랑에게 한 소리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예비 신랑과 연락이 닿은 저는 예비 신랑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서운함을 모조리 표출했어요. 조금 티를 낸다는 게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나서 감정이 격해졌던 걸로 합니다. 우리의 1주년을 잊는 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었다 쳐. 근데 왜 하필 그날에 그 여자를 만나고 있을 수 있어? 왜 그 여자가 자기 전화 함부로 받는 건데? 서로 전화까지 받아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거야? 그 여자는 뭔데 나한테 자기 혼내지 말라고 부탁해?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제가 예비 신랑 은인을 그 여자라고 칭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더러 그 여자라고 하지 말라길래 알아챘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고작 그런 호칭이 중요한 건가요? 제 감정에 대해 예비 신랑한테서 돌아온 답변은 아주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 기분 알겠는데 그 여자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나한테는 걔가 부모님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이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은 너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동생 아니었으면 나 자기랑 결혼 못했어. 1주년 못 챙긴 건 미안해. 나는 이제 우리가 결혼 약속을 해서 연인 기념일은 안 챙겨도 될 줄 알았지. 그러면서 예비 신랑은 제가 자기랑 결혼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은인 덕분이라며 은인에 대해 함부로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참 개떡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게 된 건 우리끼리의 인연인 거지 거기에 왜 은인 존재가 붙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1주년인 줄 알고 있었다면서 제겐 이제부터 기념일 안 챙길 거란 의논 한마디도 없이 그 은인이랑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예비 신랑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예비 신랑은 저를 은인한테도 질투하는 시기쟁이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예비 신랑한테 서운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소중하면 그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랑 그 여자가 예비 부부인 줄 알겠다.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가. 나 이 결혼 안 해.
그래도 예비 신랑이 저를 많이 좋아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모르겠다고 하니까 냅다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한테 알았다고 앞으로는 기념일엔 저만 만나주겠다고 달래는 거 아니겠어요? 이마저도 예비 신랑이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때 잠깐 그 은인을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1주년 이후로 완전 싫어졌어요. 예비 신랑이 너무 은인을 신뢰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 은인도 예비 신랑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딘가 모르게 찜찜했죠. 그래서 한 번은 은인 낯짝을 좀 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예비 신랑이 은인이란 걸 핑계로 엄청 예쁜 여자랑 눈이 맞아서 바람 피는 건 아닌가 그렇게까지 의심이 뻗더라고요. 아마 제 상황이었다면 어느 예비 신부나 그런 의심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한테 은근슬쩍 그 은인을 보고 싶다고 찔러봤어요. 그 동생 만날 때 나도 데려가줘. 명백히 내 사람 살려준 셈인데 나도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싶어서 밥이라도 사주게. 정말? 역시 자기는 마음이 넓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 동생도 좋아하겠다. 진작에 이렇게 나왔으면 벌써 만나서 친해졌지. 난 또 자기가 속 좁게 이런 사이도 이해 못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고민 많이 했잖아. 예비 신랑은 진짜 은인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저와의 결혼을 아주 살짝 고민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또 서운했지만 의외로 은인 같이 보자는 제 말에 예비 신랑이 너무 좋아해 주길래 바람을 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어리둥절했어요. 그럼 진짜 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걸까요? 예비 신랑 반응이 너무 순수해서 갑자기 제가 정말 의부증이라도 온 여자처럼 오버했다고 느껴진 거 있죠. 어쨌든 이왕 이렇게 돼버린 거 은인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결국 은인과 날짜를 잡게 되었고 저는 예비 신랑이 그렇게 자랑하던 은인을 처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예쁘장한 미모의 여성일 거란 예측과 달리 은희는 대학 시절 씨름을 했을 정도로 체격이 좋은 듬직한 여자였어요. 목소리는 천상 여자인데 키가 175cm 정도 되어 보였고 보디빌딩 준비하냐고 물어볼 뻔했을 만큼 몸은 우락부락했습니다. 제 예비 신랑도 한 체격 하는데 그런 예비 신랑이랑 체격이 전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남자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첫인상만 보고 속으로 100만 번 안심했습니다. 예비 신랑 이상형이 마르고 아담하고 여리여리한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이상형과 상극인 여자랑 바람 피울 가능성이 적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희한하게 같이 식사를 할수록 그 은인이 저한테 묘한 신경전을 벌이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랑의 예비 신부인데 제가 뻔히 보고 있는 거 알면서도 예비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건네주기도 했고 물도 따라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제 신랑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싶었던 건지 웃는 것 같지도 않은 웃는 얼굴로 슬쩍 찔러보는 거 있죠? 설마 이런 걸로 질투하는 사람 아니죠? 우리 오빠 속 좁은 여자는 안 좋아하는데. 하긴 오빠가 고른 여자니까 속이 좁지는 않겠네요. 저희가 워낙 남매같이 지내서 이런 건 아무런 감정 없이 하거든요. 질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빠랑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뭐가 불안해요? 저는 그런 은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말투도 어딘가 모르게 불량스러웠습니다. 일부러 예비 신랑 귀에 제가 예민한 사람으로 찍히길 주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여기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으며 장단 맞춰주면 왠지 훗날에 아주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또 저 은인이 저를 만만하게 볼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안 참고 한마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딱 보니까 남매 사이 같은데요. 또 다르게 보면 형제 사이 같기도 하고요. 장난.
제 신랑이 눈이 높아서 웬만한 여자는 여자로 안 보거든요. 제 신랑 취향은 제가 제일 잘 알아서 라이벌로 보고 안 보고는 이미 첫인상에 결정나요. 그래서 제가 신랑 믿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약간 신뢰 같은데요. 지금 제 인상이 별로라고 돌려가시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초면의 얼굴 지적은 좀 선 넘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렸나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상대방이 저한테 선 넘은 것 같다고 느끼면 저도 조금 과감해지는 스타일이라서요. 제가 좀 다혈질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제 발언권 이후로 식탁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예비 신랑뿐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우리들의 기싸움을 못 느낀 듯 혼자 신이 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자리가 별로 기분 안 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인 외모를 떠나서 예비 신랑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 와이프라고 저만 챙겨주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서운했던 게 다 풀리던지 그날 이후로 저는 예비 신랑이 은인이랑 통화를 하든 말든 만나든 말든 안심을 했습니다. 신경 쓰이던 걸 해결하고 나니까 왜 진작에 은인 얼굴 한번 보자고 안 했을까? 지난날에 제가 바보 같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까지 기분이 깃털 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태풍의 눈과 같은 순간이었던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예비 신랑에게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 달 남겼을 때 예비 신랑이랑 같이 평소처럼 예비 신랑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때 예비 신랑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부탁을 하더군요. 자기야. 혹시 크게 별일 없으면 우리 결혼식 좀 미룰까? 내가 그때쯤 아주 중요한 사정이 생겨서 웬만하면 옮겼으면 좋겠는데. 때 밥을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한 달 남기 전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잘해왔던 우리였는데 갑자기 왜 결혼을 미루자고 하는 건지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내 은인 동생 알지? 걔가 우리 결혼하는 전주에 결혼을 하게 됐다네. 우리 결혼하는 날에는 신혼여행을 가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괜찮을까? 괜찮겠어요? 예비 신랑은 지금 이걸 이유라고 떠벌리는 걸까요? 이미 청첩장까지 다 뿌려진 마당이었고 상견례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이 어디 장난입니까? 미루는 이유가 가족상도 아니고 가족 병환도 아니고 단지 그 은인이 불참이라서 미루자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 그 식장도 어렵게 잡았어. 이미 계약금이랑 전체 비용 다 지불했는데 뭘 미뤄? 못 오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해. 아니면 자기가 객검한 축의금을 받지 말던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애인지 알잖아. 나랑 수영이 관계 이해해주는 거 아니었어?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냐. 나도 어렵게 잡은 식장 예약 파기 안 하고 싶지. 근데 우리가 식 하나 못 올린다고 부부가 아니야? 요즘은 혼인신고 먼저 하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식 올리는 커플들도 있더라. 자기가 좀 이해해주라. 나한테 중요한 동생이잖아. 나는 안 중요한 사람이야? 신부 사정은 안중에도 없고 생판 남인 사람 사정에 우리 결혼식을 맞추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랑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다 기다려야 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날짜 바꾸면 나 결혼 안 해. 야, 너만 이해해주면 어른들은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식장에 신부 없는 게 말이 되냐? 그 여자 못 온다고 예식 날짜 바꾸는 건 말이 되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 식장은 뭐라고 취소할 건데 그 여자 불참이라서 미루게 됐다고 할 거야? 이 와중에 예비 신랑은 또 자기 은인한테 그 여자라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나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은인의 존재는 좀 다른 개념으로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은인이랑 근본이 다르기에 소중한 가치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날 저는 식사 자리 내내 식장 미루자고 저를 설득하는 예비 신랑과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저만 큰 소리를 내긴 했어요. 예비 신랑이 고집하는 이유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장 날 바꾸는 순간 파혼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저녁도 다 못 먹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이 고집을 굽힐 때까지 연락을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예비 신랑을 찾지도 않았는데 더 당황했던 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만큼 화를 냈으면 그만 어처구니 없는 고집을 꺾고 저한테 사과를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도 저랑 똑같이 연락도 안 하고 저를 찾지도 않는 겁니다. 그 은인 때문에 결혼식 미루고 싶다는 게 정말 진심이고 반드시 그러고 싶은 듯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으로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고민할 정도였죠. 더 이상 별 상관없을 줄만 알았던 은인의 존재가 다시 제 발목을 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인상도 어떤지 다 본마당에 예비 신랑 타입이 아니라서 질투가 전혀 안 났는데 예비 신랑이 상상 외로 그 은인을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또다시 질투가 나는 거 있죠. 결혼 전에도 말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확 오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안 그럴 거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저는 예비 신랑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갔고 이 결혼에 대해 포기의 감정이 점차 피어올랐어요. 그렇게 드레스 예약했던 것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혼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드레스 피팅해서 뭐 하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더 행복하게 살 거란 기대는 결국 결혼식 코앞에서 무너져버린 셈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저를 예비 신부라 보겠습니까? 직장만 가면 저더러 예비 신랑이랑 싸웠냐고 묻더라고요. 싸운 이유마저 너무 쪽팔려서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간 우울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은인한테 전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에 대해 얘기할 게 있다면서 만나자는 연락이었어요. 제가 왜 예비 신랑 은인이랑 단둘이 만나야 하는지 이해 안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굳이 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땐 그냥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못 봤던 예비 신랑과 그 여자의 내막을 더 파악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둘만 있을 땐 그 여자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예비 신랑뿐만이 아니라 인연까지 쌍으로 엿먹일 작정인가 보더라고요. 그쪽이랑 오빠랑 한동안 안 만났다는 거 알아요. 그동안 제가 오빠 옆에 있으면서 매일 위로해줬거든요. 오빠가 참 좋은 사람인데 많이 울었어요. 그쪽이 혼자서 마음 편하게 쉬는 동안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그래서요? 그쪽도 곧 결혼한다면서 남의 신랑이랑 매일 같이 있었던 게 뭐 자랑이라고 사람까지 불러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뭐라도 자랑하려고 나온 거면 그 뒤로 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은희는 제 말에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비장하게 제 앞으로 초음파 사진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그걸 손대지 않고 눈으로만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내버렸죠. 이 여자가 저한테 자기랑 결혼할 배우자랑 만든 아이라고 그 임신을 자랑하려고 부른 건 아닐 거잖아요.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저를 부른 이유가 뭔지 여자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알겠더군요. 오빠 아이예요. 두 분 파혼해주세요. 오빠가 결혼식 날짜 미루자고 했죠? 그건 이거랑 관련 없어요. 오빠한테 알리기 전에 그쪽 먼저 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쪽이 먼저 오빠한테 파혼 통보해주면 좋겠어서 보자고 했어요. 오빠는 마음이 약해서 이별 고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서요. 잠깐이나마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여자를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역시나 여자의 직감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분명한가 봐요. 저는 여태 설마 예비 신랑이 저런 여자랑 바람을 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항상 그 여자를 딱 은인으로만 대했고 저를 그 여자 앞에서 자랑까지 했었거든요. 자기 신부 예쁘지 않냐고 말이죠.
제 눈으로 분명히 저 여자 상판떼기를 직접 봤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의심이란 의심은 다 풀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 개 같은 상황이랍니까? 제 예비 신랑이라고요? 서로 결혼도 하기 전에 각자의 배우자 몰래 잠을 잤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엄연히 바람이고 약혼 관계에 바람을 피면 그것도 소송 처리가 되는 법안입니다. 이 두 범법자들이 지금 뻔뻔하게 바람펴서 애 가진 게 뭐 자랑이라고 비련의 주인공들인 척 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치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저더러 그만 물러나 주라고 고개 숙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도 제가 속에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라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거든요. 이 여자가 제 발로 제 앞에 찾아와 준 건 좀 고맙더라고요. 저는 대답 없이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여자가 미리 사놓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여자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컵을 여자 얼굴에 퍽 하고 던져줬어요. 내가 어떻게 나오든 감당하라고 했죠? 맞을 거 알고 나 부른 것 같은데 안 맞고 그냥 갔으면 얼마나 아쉬웠겠어? 지금 둘이서 불쌍한 주인공 놀이 해야 되는데, 그쵸? 처음부터 이런 사이라고 말해줬으면 내가 시간 낭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결혼 전에 니들 쓰레기라고 공표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손 닦은 휴지까지 던져주었습니다. 그 새끼한테는 그냥 잠수 파혼이라고 하세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한테 굳이 입 아프게 이별 예의까지 차리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그쪽도 남의 남자 뺏고 잘 살 생각은 하지 마요. 제발 뱃속의 애기도 엄마 아빠가 불륜으로 만난 사이라는 걸 알길 바랄게요. 그렇게 카페를 나온 뒤 저는 바로 다음 날 예비 신랑과 상의 없이 결혼식장과 청첩장 보냈던 하객들에게 결혼 취소를 알렸어요. 예식장은 어차피 남편 신혼으로 예약이 된 거니까 온전히 남편이 위약금 물게 놔두면 될 일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예식장도 한 달 전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100% 물어줘야 된다는데 제가 식장 취소한다고 연락한 날이 불과 결혼식을 2주 남긴 시점이었거든요. 남편은 위약금의 100%인 1,200만 원을 업체에 지불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자취집도 정리를 하고 직장도 퇴사한 뒤 친정으로 잠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한참 낮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식장 업체에서 연락을 받은 건지 예비 신랑한테 문자 잔뜩 와 있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하기 귀찮아서 저는 간결하게 파혼하자라고만 문자를 보냈는데요. 연달아 오는 답장 내용은 저를 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 여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싶어서 계속 오는 문자를 읽었더니 그 여자가 결혼한다고 했던 소식은 개뻥이었고 그저 저랑 예비 신랑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꾸몄던 거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의 남자 뺏는 주제에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척 예비 신랑을 향한 마음을 엄청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기라니요? 너무 갑작스런 전개라서 솔직히 예비 신랑이 저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자로만 연락하기 답답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구라도 작작 쳐. 여태까지 니들 둘이서 나한테 보여준 꼴이 얼만데. 둘이서 애까지 가졌다면서 뭐가 아쉬워서 아직도 날 잡으려고 해?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 것 같길래 군말 안 하고 물러나 줬잖아. 그럼 잡소리 말고 살림이나 차려. 진짜 더럽게 소송까지 가볼까? 1,200만 원 빚지는 걸로 부족해? 아니 자기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그 초음파 사진도 개뻥이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런 여자랑 자겠어? 근육돼지한테 깔려 죽을 일 있나. 나 진짜 사기당했다니까. 걔가 나한테 보증 사기쳤다고.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야. 예비 신랑 하는 말은 결국 저랑 냉전 상태일 때 은인을 더 자주 만난 건 사실이래요. 저랑 다툰 걸 아니까 은인이 술 마시면서 많이 위로해줬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랑 안 만나는 사이 은인이랑 예비신랑은 유독 같이 술 마시는 날이 많았고 그 술자리를 전부 은인이 먼저 제안해 시작이 되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은인이 예비신랑에게 결혼식 올릴 돈이 좀 부족하다고 빌려달라고 했대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무조건 갚겠다고 차용증까지 썼대요. 그런데 술을 깨고 보니까 예비신랑이 은인에게 보증을 서준 거더라고요. 남에게 보증을 서주는 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증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고 목숨이 오가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예비신랑이 저를 속이려고 쇼하는 건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내용도 상세했고 무엇보다 예비신랑 말투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신랑이 술 깨고 다음날 모든 사실을 알고서 은인에게 연락을 급히 넣었지만 은인은 이미 잠적을 해버렸고 온데간데 찾을 수 없게 사라져버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랑 집에 갑작스럽게 압류 딱지까지 붙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멋대로 예식장까지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업체에서 위약금 청구 연락까지 오는 중이라는데 예비신랑이 하루아침에 돈에 쫓기는 실정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한테 욕을 하다가도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예비신랑 처지는 솔직히 좀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작작 만나라고 할 때 그 여자한테서 거리를 뒀으면 이럴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에요. 예비신랑 문자를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자는 왜 저한테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예비신랑이랑 저를 갈라놓았을까요? 그 여자가 예비신랑이 개인적으로 탐나서 나한테서 뺏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면 제가 없는 틈을 타 예비신랑 곁을 차지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비신랑에게 보증 사기를 치고 도망을 쳤다? 그렇다는 말은 예비신랑에게 원래부터 사기를 치려고 벼르고 있었단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 예비신랑 말로는 둘이 몇 년이나 같이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라 했고 가족 다음으로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상황으로 봐선 둘의 관계가 전혀 소중해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예비신랑 징징거림이 듣기 싫어서 인사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그날 이후로 은인의 숨겨진 의도만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상식으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은인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너무 궁금했던 저는 결국 은인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죠. 지난번에 저한테 걸려왔던 은인 연락처를 찾아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안 닿는다는 예비신랑 말과 달리 은희는 제 전화를 바로 끊고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 장문의 문자를 읽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그 순간 제가 소설을 읽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은인의 말은 이랬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예비신랑을 과거에 구해준 건 사실이래요. 그리고 은인 덕분에 예비신랑은 사회력이 늘고 동료들도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비신랑의 탈바꿈된 이미지가 너무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예비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꾸몄고 허세가 하늘을 찔렀답니다. 그리곤 은인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무리에 쏙 들어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비신랑이 나서서 은인을 외적으로 많이 까내리기도 했대요. 그 짓을 반복하면서 예비신랑은 매번 장난이라고 했는데 은희는 그때마다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담아뒀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예비신랑이 은인을 왕따시킨 건 또 아니었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챙겨주는 척 옆에 두면서 은근히 까는 것도 만만치 않게 왕따주도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은인이 예비신랑에게 보증사기를 칠 수밖에 없던 결정적인 이유는 은인에게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예비신랑이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안다면서 소개를 해달라 했대요. 그래서 은희는 자신의 남자친구랑 예비신랑이랑 셋이서 몇 번 만났다는데요. 만날 때마다 예비신랑이 은인을 외적으로 까내려서 결국 은인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 은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결혼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도망치듯 작별을 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놓고 예비 신랑이 은인한테 위로한다고 했던 말이 언젠가는 그렇게 네 외모 때문에 떠날 놈이었다. 그게 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불만까지 결국 폭발하고 만 은희는 마음에 복수심을 키웠고 예비 신랑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나타날 때까지 예비 신랑과 둘도 없는 절친이 되려고 노력했답니다. 예비 신랑 비위 맞추느라 너무 힘들었다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이 자기를 굉장히 신뢰할 만큼 만든 뒤 꼭 밑바닥을 치게 할 거라고 장기 계획을 세워온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문자 마지막 줄에 은인이 저한테 사과 멘트를 남겼었습니다. 제 앞길까지 망치고 싶진 않았는데 자기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기대했을 결혼을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저는 오히려 제가 은인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인 덕분에 제 예비 신랑이 개쓰레기란 걸 알았고 또 제가 은인의 사정을 몰라서 은인에게 막대했던 게 미안하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신랑한테 이미 외적으로 많이 상처받았던 은인에게 저 또한 예비 신랑과 마찬가지로 첫 만남에서 은인의 외모를 돌려서 공격했잖아요. 미치게 후회가 되었고 제 자신이 너무 속 좁았다는 걸 알아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인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은인은 더 이상 답장이 없었고 연락처도 그제 사라진 번호가 돼버렸습니다. 제 결혼이 이렇게 마무리돼 버릴 줄은 몰랐는데 제가 참 세상을 좁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건데 제 기준에서만 은인을 판단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막판에 못났던 제 자신을 탓하게 됐네요. 그래도 그 여자 덕분에 제가 결혼하기 전 천운을 얻은 셈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장문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1년 남짓한 관계를 깔끔히 정리했어요.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은인을 위해 보증 서준 건데 뭐가 그리 억울하냐? 네가 인생 쓰레기처럼 살아서 대가받는 거니 식장 취소된 거 분하면 비혼식이라도 열어라. 앞으로 망한 네 인생 보듬어줄 여자는 네 엄마밖에 없을 거다. 뭐 이 정도의 강도로만 작별 인사를 고해줬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의 실체를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해버렸다면 제 자신이 아까워서 예비 신랑 머리채라도 잡았을 거예요. 그나마 파혼으로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만 해결해도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랑 예비 신랑은 문자만큼이나 가벼운 관계였잖아요. 끝으로 예비 신랑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날 딱 장대비가 많이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시간대처럼 말이죠. 근데 그러고 보니 그 여자는 예비 신랑이 아닌 제게 은인인 듯해요. 시간이 좀 흘러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꼭 얼굴 보고 그날의 실수를 사과하면서 더러운 똥 피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은 게 개인적 바람입니다. 사연을 마무리하고 창문 밖을 보니까 어느새 비가 그쳐 있네요. 한동안은 파혼 때문에 비 오는 날이 극도로 싫었는데 요즘은 옛날 생각도 나고 젊었을 때 받았던 고충들이 떠오르면서 그땐 참 별것 아닌 걸로 힘들어했다 하며 추억에 잠기곤 해요. 그게 꽤 소소하고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아주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 사연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그럼 모두들 늘 햇살 가득한 나날 보내시고 늘 행복한 일만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여러분께 인사부터 먼저 올려봅니다. 저는 이제 겨우 30대를 막 넘긴 이곳을 찾아오기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속하는 여자랍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곳을 찾아와서 익명으로 사연을 올리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가끔 즐겨 듣는 채널이라 바로 찾아오긴 했지만 사연을 쓰려고 하니 화부터 나네요. 정말 깜빡 속아서 제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차마 제 실제 지인들에게는 쪽팔리기도 하고 뒷말이 나올 게 분명해서 털어놓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명치가 쓰라린 게 화병이라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상담가 선생님께서 화병을 풀어내는 데엔 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셔서 익명의 힘을 빌려 다 털어놓고자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정말 황당하고 열받고 어이없고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한테 잘했다, 장하다 칭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든든한 전문직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외 친척들 덕분에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유순하게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변호사를 직업으로 삼고 계셨고요. 대대손손 법조계 집안이기도 해서 꽤 알아주는 로펌의 대표로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대법관을 하신 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은근한 경쟁이 붙기도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서로 사건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논쟁이 붙기도 하고 서로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말을 아끼기도 하고 아무튼 가족들끼리 자주 만나는 편이었는데 무척이나 재밌었습니다. 우리 사촌들까지도 모두 집안의 가업을 이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내놓으라 하는 법쟁이들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유독 저만 법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촌들이 전부 남자 형제였기에 집안의 유일한 손녀였던 저는 모든 친척들에게 금지오겹 우리 딸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절대로 저만큼은 어두컴컴하고 험한 꼴 많이 보는 법조계로 발을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범죄자를 만나야 하고 범죄 현장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고 신물나게 글자를 들여다봐야 하는 일 말고 편하게 좋은 것만 하라는 뜻이었겠죠. 사촌들 사이에서 유일한 소녀였던 저는 어릴 때부터 용돈도 더 많이 받고 칙칙한 건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어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판사 출신이셨지만 여자는 조신하게 꽃꽂이나 음악, 미술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화분을 키우고 정말 제 의견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일들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들 전부에 소질이 없었고 흥미도 없었으며 취미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일을 잘했다면 일찌감치 적성을 찾아서 예체능 계열로 쭉 나갔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그런 조신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또래보다 성장이 조금 빨랐고 키도 컸으며 뼈대가 아주 남다른 체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즘 여성들처럼 뼈대가 마르고 호리호리한 체격이 아니라 딱 봐도 다부진,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덩치가 있는 체질이었습니다. 물론 과하게 살집이 붙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체격 자체가 도드라지는 그런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달랐던 저는 학교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유도를 배우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도 소질이 있고 재미까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엎어치기 할 때 그 희열은 아직까지도 생생할 정도로 저에게 딱 맞는 운동이자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늘 곱고 아름다운 우리 손녀딸,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우리 손녀딸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유도를 배우는 건 절대적인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유도를 배우는 걸 아셨다면 그 길로 유도장에 찾아와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실 분이었기에 전공은 못하고 취미로만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라도 잘했으면 참 다행일 텐데 하필이면 운동 말고는 적성에 맞는 걸 찾지 못해서 저는 결국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육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몸 다치는 과격한 운동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진로는 경기 심판일로 정해지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끝까지 저에게 그렇게 남자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찾아가서 일을 해야겠냐고 저를 말렸지만 별 수 있나요?
제가 관심 있는 일이 이쪽이고 잘하는 일도 이쪽인데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체육학과에 진학한 저는 유일하게 여자 같은 사람이었기에 남학생들의 많은 대시를 받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면서 연애도 꽤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진학을 하게 된 쪽이 남자들이 많은 곳이라서 더욱 저에게 관심이 쏠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치마만 입으면 다 좋아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연애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연애하는 걸 숨기지 못했던 저는 아주 곤욕스러운 일들을 수차례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여자 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 일가 친척들이 정말 오버를 해대면서 제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소식이 들리면 학교에 찾아오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쪽팔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귀염둥이의 남자친구가 누구냐면서 체육관에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촌 오빠를 봤을 땐 정말 학교를 휴학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는 일부러 장난을 치려고 한 짓이라는 걸 알고 사촌 오빠의 머리털을 뽑아버렸지만 당시에는 자퇴를 고려할 정도로 큰 수치였습니다. 아무튼 금이야 오기야 자란 손녀답게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금방 헤어지기 일쑤였고요. 집안에서도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알게 되면 자꾸 찾아가서 우리 귀염둥이를 울리면 죽여버린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헤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해외로 도피 유학을 가야 하나 이 집을 떠나야지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 자연스럽게 저와 연애를 하겠다고 나서는 용감한 인간들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딴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말리셨지만 국제 심판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유학을 가야 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년을 공부를 하고 국제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제 나이 29살의 일입니다. 꽤 오랜 시간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침밥을 걱정할 일도 없고 어머니께서 생필품도 사다 주시고 집안 살림도 다 봐주셨기 때문에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정년을 향해 가면서 가정에 더 충실하시려고 노력하셨기에 우리 가정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 좋게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고 국내 대회 심판 일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한 지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우리 회사분 중 한 분이 저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되게 비밀인 것처럼 상당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간단한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를 하게 되면 후원을 하는 스폰서 기업들이 붙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개인이 후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알부자인데다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개인적으로 경기 후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개인이 큰 국내 대회 스폰서를 자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돈이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잘 아시는 분이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다른 팀 회식 자리에서 소개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딱 생각났다면서 부잣집에 시집을 가면 자기한테 한턱 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도 따지고 보면 부잣집이었기에 상대방이 돈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었지만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는 상사의 말을 거절하긴 좀 그랬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가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의 대표이고 집안이 대대손손 법조계 집안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여자는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게 최고라면서 보통 부자는 아닌 것 같으니 잘해보라고 만나보기도 전에 설레발을 치시더라고요. 상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부잔데요? 하고 거절을 하는 것도 영 아닌 것 같고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상사는 제가 긍정의 의미를 비추자 미혼이니까 이런 자리도 생기는 거라면서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에 어폐가 있긴 했지만 저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라고 하니 저도 기분 좋게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락처를 받고 시간을 내서 소개팅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상대방 남자분이 생긴 것도 번지르르하게 꽤 잘생겼고 행색도 멀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고 자란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남자가 딱 제 앞에 서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쭉 했는데 옷도 죄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입고 온 슈트가 우리 사촌들이 좋은 자리 있을 때 입고 다니는 명품 슈트랑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날 밥 잘 먹고 저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본가로 향하는데 차도 외제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아, 진짜로 개인 스폰을 하는 엄청난 알부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팅 자리에서 직업을 물어볼 때 그냥저냥 주식이나 투자로 돈을 번다고 했었거든요. 그 말은 딱히 직업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명품 슈트에 외제차를 끌 수 있는 유지력이 있다는 거니까 집안 자체가 부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허세도 없는 사람이라서 첫 만남에 집까지 데려다주고 하는 걸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도 더 자주 하게 됐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도 잡게 되었습니다. 몇 번 만나보니까 사람이 더욱 진국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모습이라던가 제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바로바로 눈치챈다던가 정말 로맨스 소설에 나올 법한 남자였습니다. 매번 저의 본가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의 운전기사를 자처하는 그 남자에게 누가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결국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고 다른 연인들과 다름없이 서로에게 매일 밤 사랑을 속삭이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남자친구와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우리 사촌 오빠 중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변호사들을 초청해서 사건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연이 들어오면 법률 조언을 해주는 방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에 꾸준히 나와서 얼굴을 조금 알린 변호사였습니다. 관심 있게 보면 어느 방송에 나왔었는지 딱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촌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다가오길래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의식되어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오빠는 여기 무슨 일이야? 평소에 이런 거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아니면서. 아, 언니랑 같이 온 거야? 제가 막 물어보는데 사촌 오빠의 눈이 제 남자친구에게 콕 박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내 남자친구라면서 사촌 오빠에게 인사를 시켜주니까 사촌 오빠도 그제야 악수를 청하며 남자친구와 통성명을 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함께 전시회를 보러 왔다면서 시간이 없어서 밥이나 커피는 같이 못하겠다고 전시회 천천히 보다 가라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순간 집안 사람들이 전부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겠구나 싶어서 땀이 뻘뻘 흐르는데 예비신랑이 조용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람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변호사 아니야? 저 사람이 자기 사촌이라고? 응, 우리 사촌 오빠야. 아버지가 삼형제신데 그중에 둘째 동생 아들. 왜? 아니, 방송 나오신 거 봤거든. 집안이 대대손손 법 쪽에 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맞아. 우리 집에서 나 빼고는 다들 법 쪽에서 일하고 있어. 사촌 오빠가 방송에 나와서 몇 번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사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 전혀 연관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만난 사촌 오빠 때문에 저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대손손 법조계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집안이 꽤 부자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제 착각이었죠. 남자친구는 저희 집안이 부담스러웠던 건지 뭔지 사촌 오빠를 만난 이후에 이상하게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굴었던 남자친구가 은근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에 저에게 정이 떨어졌나 싶어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왜 요즘 거리를 두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하던 주식 하나가 손해를 보게 되어서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걱정시켜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또 잘해주길래 정말 투자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자기는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부 서부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도 유럽권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를 더 많이 썼었는데 예비 신랑은 미국으로 다녀와 놓고도 영어를 잘 하지 못했고요. 한인타운에서 생활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학교 수업은 영어로 받지 않겠습니까? 좀 아리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하고 해서 뭔가 제가 알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됐죠. 예비 신랑이 상당히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금방 다른 주제로 확확 넘어갔기에 저는 별 의심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헤어질 만한 일은 아니었기에 1년을 넘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 사촌 오빠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새해에 친척들이 다 모인 곳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보고 개구지게 웃더니 남자친구랑 결혼은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당연히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 확 쏠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염둥이의 남자친구가 누구냐면서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왔어야지 왜 안 왔냐고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된다. 얼굴 한번 보자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폭탄을 넘긴 사촌 오빠를 보면서 이를 뿌듯 갈고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잘 해보고 다음 모임 때는 데려와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다음번 모임 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감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든지 차, 사는 집, 옷만 보고 부자일 거라 생각을 하긴 했지만 법조계 집안인지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싶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자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한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만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제 결혼하냐,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러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저희 집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런 시선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나서서 저희 집안이 대대손손 법조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예비 신랑이 몇 주간 고민을 하더니 저에게 대뜸 우리 집 식구들을 보기 전에 자기 집 식구들을 먼저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예비 신랑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양손 무겁게 한우와 과일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집도 아니고 밖에서 보자고 하길래 좀 이상했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웬 또래의 여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이 반갑게 인사를 하길래 저도 인사를 드리니 예비 신랑의 누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라는 사람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더니 이상하게 적대감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첫 만남부터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상당히 빵빵하다고 들었는데 내 동생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내 동생이 우리 집에선 아주 귀하게 자란 아들이거든. 시작부터 저에게 경고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끝마다 너네 집 빵빵하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네 집도 개인 스폰을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인데 저한테 뭘 무시했네 어쩌네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입고 나간 옷보다 예비 신랑이 입은 옷이 훨씬 더 비싼 옷이었는데 돈돈거리니까 의아했죠. 민준 씨네 집도 상당한 재력가 집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집안을 무시하고 그러겠어요. 아, 그렇지. 맞아. 내가 요즘 뭐 집에 잘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하는 소리야. 우리 귀한 동생이 기죽을까봐. 그래서 제가 조용한 예비 신랑한테 친누나 맞냐고 집에 안 들어갔다고 사정을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의심하며 이야기하니까 예비 신랑이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촌 누나라고 소개를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사촌 누나를 왜 소개시켜줘? 난 당연히 민준 씨네 부모님을 소개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왔어. 우리 부모님이 바쁘셔서 사촌 누나 먼저 소개해주려고 한 거지. 설마 그 전시회에서 우리 사촌 오빠 만났다고 이런 자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더라고요. 그 사촌 누나라는 사람이랑 자기가 무슨 어릴 때부터 친남매처럼 달아왔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서로 보여주기로 했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뚱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촌 누나라는 사람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거는데 와,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싶지 않아서 물어보는 말에만 대충 대꾸하고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드디어 예비 신랑 입에서 이만 일어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당연히 제가 준비해간 선물은 민준 씨 손에 들려주려고 했죠. 근데 사촌 누나라는 사람이 선물 준 거는 잘 먹을게 하면서 양손에 쥐고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래서 제가 확 낚아챘습니다. 저를 무슨 짓이냐는 듯 쳐다보길래 이것까지 주면 진짜 호구 잡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민준 씨 부모님 드리려고 산 거라서요. 민준 씨가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 얘 좀 봐라. 얘, 내 입은 입도 아니니? 내가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우리 민준이 얼굴 봐서 꾹 참았거든. 너네 집안 사람들은 죄다 법조계에서 일한다고 하더니 너는 왜 체육과야? 공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빠진 거 맞지? 보니까 집안이 잘난 거지 지는 잘난 거 하나 없구먼. 진짜 열이 확 뻗치는 게 예의가 없어도 너무 밥 말아먹었다 싶더라고요. 제가 인상을 쓰고 사촌 누나라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가겠다고 빈손으로 성큼성큼 나가더라고요. 제가 또 기골이 장대한 여자고 키도 사촌 누나보다 크고 운동을 계속 해왔으니까 몸이 진짜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제가 째려보니까 무섭기라도 했나 완전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간다 싶어서 솔직히 조금 고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운동을 배운 게 이런 데서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예비 신랑의 가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촌 누나를 만난 이후에 제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예비 신랑이네 부모님부터 만나러 가겠다고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집에 왜 오려고 하냐 그냥 편하게 밖에서 만나자 하더라고요. 집 청소를 안 하고 뭐 주식 자료며 그런 걸로 정신이 없다고 밖에서 만나야 부모님도 편하실 거라고 하더니 나를 안 잡는 거예요. 만나자, 날 잡을게. 아, 그날은 안 된대. 이게 무한으로 반복되니까 저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지 말자고 때려치우자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제야 다음 주 토요일에는 시간이 된다고 하셨다면서 만나자고 하는데 점점 정이 털리더라고요. 결국에는 토요일에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만나서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예비 시부모님 인상이랑 예비 신랑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서 놀랬습니다. 예비 신랑은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얀 편이고 쌍꺼풀이 없는 눈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쌍꺼풀도 있고 키도 작고 까무잡잡하시더라고요. 길 가다가 가족이라고 말 안 하면 진짜 생판 남이구나 싶을 정도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한정식 집에서 뭐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없는 살아온 이야기 같은 걸 듣고 자리를 파하는데 제가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께서 무척이나 당황해 하시면서
본인들은 당연히 예비 며느리가 사주는 줄 알고 지갑을 안 들고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지? 우리가 지갑이 없는데 하는데 황당해서 그냥 제가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비 신랑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모님이 지갑을 안 들고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뭐 어쩌겠어요. 그 뒤로 저희 집안 가족 모임이 잡히게 되었고 예비 신랑에게 우리 집 모임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매년 어버이날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한 3주 정도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이왕이면 미리 말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예비 신랑이 알겠다고 그날 만발의 준비를 해서 오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주식시장의 변동이 심해서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경기 일정이 계속 잡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바빠서 아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버이날 전날에 약속 있지 않았지?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준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라도 챙긴 건가 싶어서 혼자 기특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파혼할 각오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순순히 따라오겠다고 한 점에서 점수를 듬뿍 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인사를 드리는 것뿐인데도 이렇게 복잡하니 결혼 준비는 얼마나 복잡할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 전날 예비 신랑에게 미리 집안 분위기도 설명해 줄 겸 점수 따려면 해야 하는 행동도 말해 줄 겸 만나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쪽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는 진짜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글쎄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커피를 쏟은 것도 모른 채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수줍게 웃으면서 잘 어울리냐고 우리 집에 잘 보이고 싶어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쌍꺼풀을 어디서 수술한 건지 너무 두껍게 집어버린 탓에 너무 느끼해져 버린 거예요. 꺼벙해진 눈을 보는데 도무지 시선을 맞추지도 못하겠고 멀쩡하게 잘생긴 그 얼굴을 왜 저렇게 망쳐놨나 싶어서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성형 수술을 해서 더욱 못나져버린 얼굴을 보니까 없던 화병이 다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수술한 지 3주가 됐다고 했으니 제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자마자 눈을 수술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실밥에 붓기 때문에 저랑 데이트를 하지 못했던 거라고 이제 와서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활짝 웃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진짜 눈이 감기나? 싶을 정도로 두껍게 집은 탓에 저게 붓기인 건지 아니면 붓기가 다 빠진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집에는 이미 예비 신랑이 인사를 드리러 올 거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눈 때문에 못 데려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날 모임에 예비 신랑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들 예비 신랑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면서 말이 없더라고요. 전시회에서 만났던 변호사 사촌이 원래 저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황당해했습니다. 제가 짜증이 확 나서 우리 집에 잘 보이고 싶어서 쌍꺼풀 수술했대 하니까 다들 필사적으로 웃음을 꾹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촌 중 한 명이 누구를 닮은 것 같다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고 예비 신랑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촌은 검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촌 오빠였는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예비 신랑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 닮긴 누굴 닮아. 그만 쳐다봐. 웅삼이. 그 말에 다른 가족들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다들 빵 터지고 저는 응삼이 누군지 몰라서 막 찾아보는데 사진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우리 예비 신랑은 기분이 나쁠 만도 한데 거기서 하하 웃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먼저 자기 입으로 제가 응삼이를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다들 성격은 좋은 것 같다면서 하나둘 풀어져서 예비 신랑에게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음식도 챙겨주시고 했습니다. 그날 그 모임에서의 일로 예비 신랑이 용기가 생긴 건지 뭔지 저한테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면서 결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응삼이가 된 그 얼굴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뭘 서두르려고 하냐고, 이제 인사드린 거 아니냐고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예비신랑은 포기하지 않고 결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누나라던 여자가 저한테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부르길래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네 결혼 이야기 오가고 있다는데 맞니?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민준이가 지네 부모랑 좀 안 친해. 그래서 혼자 산 지도 오래됐고 민준 씨 부모님이랑 함께 산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집에도 놀러 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혼자 사는 거나 다름없다고.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왜 말을 끊니? 민준이네 부모님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데 가끔 와서 그래. 그런데 사촌 누나분이시라는 분은 외가 쪽 친척이에요? 친가 쪽 친척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민준이랑 제일 친한 가족이고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좀 보자고 한 거야.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민준이한테 그간 빌려준 돈도 좀 있고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돈 좀 해줘. 저는 순간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당연히 민준 씨에게 받으셔야지. 그걸 왜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민준이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요즘 주식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서 민준이 투자금 회수하는 게 좀 버겁다고 하더라. 어차피 너네 예단 예물 그런 거 다 할 거 아니야? 민준이네 부모님은 그런데 관심도 없어. 내가 민준이랑 제일 친한 가족이니까 대신 받는 셈 치는 걸로 하면 되잖아. 그거는 제가 시부모님과 만나서 상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른들도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저희끼리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준이네 부모는 민준이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다니까. 그 부모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민준이 업어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인가 싶더라고요. 계속 말을 이어가 봐야 저한테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댁에서 저에게 해주는 게 없다면 저도 딱히 준비할 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집도 부자인데 당연히 바리바리 예단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친척들 것까지 싹 다 준비를 하라고 훈수를 두더라고요. 시댁에서 예물을 줘야 저도 구색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사촌 신우가 저에게 종이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예단 목록인데 우리 집에 살림 채워야 할 것들 써놨어. 집을 해온 것도 아니고 아직 상견례니 뭐니 결혼 준비를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예단 목록이라며 그것도 사촌 신우 집안 살림을 채우라뇨. 종이 적힌 목록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네 집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를 놔달라고 적어놨길래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말로 친누나도 아니고 사촌 누나인 주제에 뭘 받아 챙기겠다는 건지. 민준 씨가 집을 몇 평 해오는지에 따라서 금액 맞춰 해갈게요. 이건 사촌 신우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뒤늦게 문자가 와서는 저에게 돈 좀 달라고 한 500만 원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이 제 수중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촌 신우에게 도대체 그걸 왜 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서 예비 신랑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따져들었습니다. 도대체 민준 씨에게 빌려준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것도 꼴랑 500만 원이래. 민준 씨 개인 스폰도 하는 사람 아니었어? 입고 다니는 옷 한 벌 값이잖아. 그 돈.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거기다가 예단 목록이라면서 종이에 뭘 잔뜩 써왔더라? 뭔가 했더니 자기네 집에 가전을 바꿔달래. 무슨 시어머니도 아니고 사촌 누나라는 사람이 나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일이야? 어이없어. 누나가 날 어릴 때부터 업어 키워서 정이 남달라서 그래. 업어 키운 건 업어 키운 거고 그러면 민준 씨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집안 문제에 나 끌어들이지 말고 민준 씨 부모님이랑 사촌 신우랑 이야기 잘해봐. 예비 신랑은 저에게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상견례 날을 미루더라고요.
닥달을 한 끝에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지 4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진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유학했다는 지역도 헷갈려하고 알레르기 있는 음식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아들에게 관심 없는 부모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수상했는지 저에게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했고 검사인 사촌 오빠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뒷조사를 한다는 게 그것도 개인의 일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사촌 오빠도 이상했다면서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민준 씨 이름으로 뭐가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온 대학까지 뒤졌는데 민준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만 있고 제 예비 신랑은 없더라고요. 영 수상해서 유학 가기 전에 땡땡 대학을 다녔다고 하지 않았냐고 예비 신랑에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회피하더니 사실은 본 캠퍼스가 아니라 사이버 대학을 나왔대요. 땡땡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학교를 졸업했다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사촌 누나라는 사람은 저에게 명품백을 사달라며 문자로 타령을 하고 있고 이 결혼은 아니다 싶어서 접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버이날 이후 가진 모임에서 할아버지께 결혼 엎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검사 사촌 오빠가 제 눈치를 보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눈치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녀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결혼 안 하려고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대학도 속였더라고요. 그래, 아주 잘 생각했어.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내가 이상하게 낯이 익다고 했잖아. 기억났어. 그놈 사기전과 15범인 놈이야. 우리 가족들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 등쳐먹는 걸로 유명한 사기꾼이었대요. 결혼하자고 꼬셔놓고 혼수비다 아파트 중도금이다 하면서 돈 뜯어내고 나르는 놈이고 이름도 민준이 아니라 영석이라는 겁니다. 같이 동거하면서 공범짓을 하는 여자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촌 신우라던 그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도 전과가 12범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막 웃었더니 가족들이 우리 귀염둥이 실성했다고 본때를 보여주자면서 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개인 스폰이고 뭐고 다 구라였는지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민준, 아니 영석을 발견하고 저희는 블랙박스며 녹음기며 카메라며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끌고 다니던 외제차도 렌터카였고 입고 다니던 옷도 대여숍에서 빌린 옷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룸에 들어갔던 영석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현관 입구 옆 화단에서 사촌 신우라던 그 공범과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와 사촌들은 차에 숨어서 살짝 창문을 열고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야, 쌍수하니까 아예 못 알아보던데 검사도 못 알아보더라.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법조인이라더니 다들 사건이 많아서 그런가? 이대로 망하나 싶었는데 큰 거 한탕 하겠어. 자꾸 걔한테 돈 달라 뭐 사달라 하지 마. 때가 되면 다 뜯어낼 수 있어. 일단 예식장 비용부터 뜯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호텔은 억 단위라던데? 아씨, 큰 거 기다리다가 놓칠까봐 그렇지.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 일 끝나면 우리 혼인신고 하는 거다. 기다려, 해준다니까. 근데 영석 씨, 나도 민준 씨 하는 게 입에 붙어서 영석 씨 본명이 입에 안 붙어. 담배를 다 피운 건지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희는 블랙박스에 찍힌 것과 녹음기에 녹음이 잘 된 건지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소리가 작긴 했지만 대화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저는 그놈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우리 집으로 불렀고 가족들이 본인을 알아보지 못한 거라 생각했는지 아주 당당하게 저희 집 문을 밟았습니다. 사촌들까지 전부 자리에 있으니 조금 놀란 듯 보였지만 태연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영석 씨, 놀랐어? 가족들이 다 있어서? 그러니까 그놈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영석? 영석이가 누구야? 하면서 파르르 떨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놈의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가져왔고 저지하려는 그놈을 가로막은 채 지갑 안에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네. 영석 씨,
변호사 사촌이 신분증을 가져가더니 자기가 전시회에서 본 얼굴이 이 얼굴 맞다면서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갑도 챙기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몸을 틀더라고요. 제가 뒷덜미를 잡고 들배지기로 들어올려 몸을 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박수를 짝짝 치시면서 우리 손녀딸 기술이 아주 고급이라고 대단하다고 해주셨죠. 저는 사기꾼에게 모든 진술을 다 하라고 협박을 했더니 그제야 저희 사촌들의 귀에 팍 눌려서는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여기 사기꾼이 있으니 잡아가라고 했고 사기꾼은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조용히 그놈을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기꾼이랑 공범이랑 둘 다 자기들은 돈이나 현물을 받은 게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공범의 통장에 전날 500만 원을 보내놨었거든요. 이체 내역이랑 공범이 저에게 돈 달라고 했던 문자를 보여주니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웃으면서 제가 당할 뻔한 이야기를 쭉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이미 정가 15범, 12범이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텐데 합의하실 거예요? 아니면 소송 전? 당연히 소송이죠. 합의를 울부짖는 그 연놈들이 유치장에 갇히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당연히 집안에 빵빵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소송전으로 가야지 뭐 한다고 합의를 하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은 사기죄에 사칭죄까지 붙는 바람에 정가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었고 짧지만 징역형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주 불편하게 사촌들이 직접 소개해주는 남자들만 만나라는 할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한동안 남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재미난 일이 생기면 이곳에 찾아와 속 시원하게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